옹호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거를 악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얼마나 실감 있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천민 출신이 있던 유방도 처음에 뭐예요? 예약 필요 없다고 했어요. 유교 다 필요 없다. 근데 자기 그 전우들하고 이제 한나라를 차지하고 나서 제왕이 되고 가까우니까 자꾸 어울리고 잔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뽀다구가 안 나는 거라. 어깨동무하고 막 춤추자고 그러고 멱살 잡기도 하고 막 고래고래 칼 들고 막 찌르는 척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참모들 가운데 그 유교적인 소양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도 황제가 앉는 자리, 황제가 먹는 음식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여기 시립해야 될 자리, 이걸 다 제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의라고 그래요. 조의. 조정에서의 요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조선왕조 의궤도. 이게 저 프랑스 박물관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왕실 의궤.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해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그 어떤 뭐 행차를 할 때 어딜 행차에 따라서 배열하는, 배석하는 신하, 뒤따르는 신하의 위치, 그 다음에 병사들의 위치, 이걸 다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이 있으면 한번 찍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림이 많죠. 근데 대부분 프랑스 박물관에 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복사본만, 조선 왕실 의궤도 주로 복사본이 많이 남아 있죠. 예. 그 다음에 조영 선생님이 읽으시죠, 좀. 네. 하늘은 정의인 의의 근원이고 기원이다. 이들은 하늘의 의에 대한 많은 예를 제시하면서 하늘이 의롭다는 점을 논증하는 이내 인간의 사회 정치적 의미에서 드러납니다. 국자가 인간은 하나로부터 도덕적 인간을 이끌어낸다. 모범적인 경영이 생겨주지니 모든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다. 인간은 역동적인 것은 객관적이며 공신 가능한 기준이다. 그리고 기능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늘의 의는 원을 그리는 도구인 규나 네모를 그리는 도구인 구처럼 작동에 고정되고 유전해 나간 척도로 진행한다. 모든 인간의 행위나 말은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목자는 권위적 인물에 의존하는 관점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고대 한국 철학의 공평성과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음악을 비판함을 뜻하는 비하, 상과 운명론을 비판함을 뜻하는 비명, 상중. 음악은 자원이 매우 많이 들고 사람을 방문하게 만든다. 비록 음악은 즐겁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생계 유지와 편에서 멀어지게 한다. 장래와 마찬가지로 음악은 관습이지만 거의 유용하지 않다. 음악은 일반 사람들을 희생시켜 몇몇 사람만 즐기는 사치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자인이 인간 생활에서 미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추구하는 활동이 갖는 위치와 가치에 대한 사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 문헌에서 사회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림은 빈약하고 그것의 필수적인 것은 폄하되며 경제적 현상 속에 관하는 모든 활동은 혐오된다. 물론 목자가 전쟁이 만연했던 불안정한 시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같은 맥락에서 목자는 체념을 주장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경고하지 않는다고 운명론을 비판한다. 이 글들은 고대 유가 문헌보다 더 분명히 검소한 생활과 엄격한 이론 이해를 추구하는 완고한 신념을 보여준다. 비록 중국 인민이 대부분은 이들 모든 이유 때문에 검역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않는다. 예. 그 묵자는 이게 이제 하느님의 뜻, 상제의 뜻, 뭐 하늘천자가 상제란 뜻이에요, 국가에서는. 예. 요게 모든 것의 표준이다. 표준이라는 말을, 표자를 쓰는데요.
요거를 법이라고도 해요. 묵과는 흥미로운 게 법과 이전에 한비자가 말하는 법 개념을 어떻게 보면 먼저 쓴 학파예요. 그러니까 묵과에서 말하는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요즘 말하는 성문법도 있고 하나는 표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묵과가 어느 정도로 이 법을 잘 지켰냐면 진나라의 묵과 지파였던 묵과의 그 지파의 우두머리를 거자라고 하거든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십장? 예. 뭐 이렇게도 써요. 글것자예요. 이렇게 아들 자자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 리더의 아들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 왕이 거자를 불러다가 이제 묵과를 무시 못할 거 아니에요. 용병도 해주고, 특히 최근에 출토된 자료에 의하면 진나라 진시황이 그 육국을 통일할 때 묵과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출토돼서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전에도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묵과는 전국시대 때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편입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나라 왕이 뭐냐면 당신이 이건 여시춘추에도 나오고 해남자에도 나오던가 이 일화는 이 묵과 집단의 그 아주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라고 해서 거자의 말 한마디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맨발로 칼날도 마다하지 않는 그렇게 이제 조직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자의 아들이 산죄를 범하니까 당신은 연로한데 다른 자식이 없으니까 이번엔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거자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국법에서는 용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묵법에 따르면 남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을 자기가 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법은 곧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로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층민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이런 법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재해석할 여지가 있죠. 근데 하느님의 무상 명령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용병 계약을 했어요. 이 묵공에 나온 스토리 잠깐 해주면 용병 계약을 했는데 그 군주가 조정의 다른 모의에 연계돼 가지고 그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묵과는 이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전쟁은 계약을 해요. 양성이라는 지역인데 근데 계약 당사자가 도망가다 보니까 용병으로 참여했던 묵과 집단도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전멸에 이르게 돼서 180여 명 정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묵과 그 용병 중에서 그 우두머리와 참모들이 토론을 하게 되죠. 당사자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도 포기하고 도망치자. 근데 그 거자 맹승이라는 사람인데 이 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친다 그러면 핑계를 대고 앞으로 누가 우리 집단에 일을 의뢰하겠냐. 또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냐. 나는 끝까지 여기서 싸우겠다. 대신 2명을 탈주시켜요. 왜냐하면 거자의 맥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거자로 지명을 하는 그쪽에 알리기 위해서 2명을 탈주시킵니다. 그 다음에 180명이 끝까지 싸우다가 다 전멸해요. 전멸하거나 자살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일화가 더 재밌어요. 가서 소인이 네가 다음 거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고서 뒤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거자니까 니들 내 말 들어라. 근데 그걸 뿌리치고 동료들 곁에 와서 2명이 자살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묵가 집단의 어떤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한테 그 묵가의 신념이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재해석할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무상명령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참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 제자백과서에 인용되는 걸 보면 묵가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왕성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도 그 얘기 하겠지만 한 소규모 집단에서의 일사불란함과 조직력의 확보는 가능했지만 좀 더 큰 틀, 다시 말하면 국가 단위라든가 좀 더 영토의 확대 속에서 이 어떤 조직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하나는 하층민뿐만 아니라 지식인도 아우를 수 있는 사회나 집단을 구성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의 고민은 묵가에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하층민을 이렇게 교화하면서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묵가의 좀 약점이자 한계가 아닌가. 뭐 뒤에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비밀 결사, 오두미도, 태평도, 그 도교도들의 그런 어떤 그 결사체 할 때 이 묵가가 늘 조금씩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초기에 강한 결속력은 어디서 와요? 자기들의 공통된 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평한 분배라고 해도 잘한 놈과 못한 놈은 이게 분배가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점차 어떻게 돼요? 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 무서운 건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다 어깨동무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의에 따라서 하니까 이게 진짜 좋거든. 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지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술 먹고 못 가불어 이제. 예? 질서가 딱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야 이게 유학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 제가 정치 얘기는 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뭐냐면 처음에 강한 결속력으로 배가 고프다 할 때는 뭐 가서 우르르 가서 밥을 먹지만 배가 부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똑같아서는 조직이 운영이 안 돼요. 하다못해 무슨 산악회도 총무가 있고 회장이 있잖아. 그렇죠? 지금 뭐 우리 국회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원내대표가 있고 뭐 당대표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진행되면서부터 기득권과 비기득권이 나뉘어지게 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판 봐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여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 옛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묵가 집단이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의와 사랑의 자와 이로울 이자가 묵가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상통한다.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객관적인 성문법과 표준이라는 뜻이 연결되고 이 표준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이 묵자의 말투예요. 묵자는 이제 노동자들이 많고 목수가 많았기 때문에 묵자가 이 목수라는 설은 수많은 제자백 한비자에도 나와요. 뭐냐면 묵자가 그 나무로 연을 만들어 날렸는데 3일 동안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묵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는 별 쓸모가 없는 거다. 왜? 인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드는 거 아니야? 응? 라이트 형제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물가의 또 한계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실용주의는 시공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지금 이게 뭐야? 보드마커가 필기한테는 쓸모가 있고, 진짜 이거는 아주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딴 데서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교육 이념이 잘못된 게 뭐예요? 미국의 실용주의 교육 이념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교육학자들 가운데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당장 보이는 이로움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지도자라면 그러면 안 되죠. 장기적인, 현실적인 이익도 고려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로움의 기준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로움을 다투다 보면 우리나라의 혼란이 거기서 오잖아요. 지금 원격 진료를 좀 확대하자고 하니 코로나 때문에 저도 다음 주 병원 예약이거든요. 금식으로 가서 이제 뭐 피검사도 하고 이제 혈압약도 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충분히 온라인으로 가능하잖아요. 피야 뭐 병원 가서 뽑아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의사들이 벌써 경고하잖아요. 극단적인 투쟁을 하겠다. 만약에 원격 진료 확대하기만 해봐라.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로움의 측면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 기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응?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저는 이 코로나 위에 많은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토론은 거치되 그러니까 예전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 이해관계와 다툼이 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 뭐냐? 지금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서울시나 대구나 인천시 시가 좀 더 강하게 나가기도 하잖아요.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걸 막무가내로. 응? 대구 같은 경우 뭐 300만 원 물겠다? 마스크 안 쓰면? 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자유주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어느 나라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해요? 말 그대로. 그거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입어요? 기득권이고 뭐고 다 없어요. 똑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납니까? 의약분해부 할 때 막 난리가 났던 거. 약사들 막 데모하고 난리 버거지 치웠잖아요. 지금 어때요? 아주 잘 정착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치나 경제 제도도 결국은 완전 자유주의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건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정보혁명이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 사람이 정보 독점을 못해. 그러니까 말 표현의 정도는 달라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정보 알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일정 범위에서의 통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 통제가 그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나치와 같은 이제 파시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독재 권력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예.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요새도 그런 기사 있을 거예요. 택시 타고 전두환 때가 좋았어. 아직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게 통제의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성에 대한 그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통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태원이, 저는 젊은이들 욕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홍대나.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세대도 가끔 맥주집에 가게 되면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는 쓰지만 한두 잔 들어가면 막 울분 토하듯이 막 마주 앉아가지고 막 술도 따라지고 막 침 튀기고 그래요. 침이 날아가고 막 그러죠. 보여요. 술자리에서 맥주 먹다 보니 날아가는 거 안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도 이게 막 그동안 이 코로나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 젊은이들 거기다가 술 먹고 춤추지 막 소리 지르지 막 끌어안고 뽀뽀해야 되지. 그거 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이게 2m 떨어져서 춤을 춰라 이거 불가능하죠. 더더욱이 그 유튜브 보니까 거기 이태원 거기 바 앞에 막 조명 쏴주는 그 앞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고 봤어요? 코로나19 개나 줘버려. 네온 사인 이렇게 빙빙 돌더라고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아마 젊은이 중에 상당 부분은 걸려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아마 마음껏 놀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젊은이들 뭐 코로나 걸린다고 죽는 확률이 거의 없겠죠. 예. 다만 이제 그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 자기 때문에 자기 부모 혹은 같이 전철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감염되는 거는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은 사려가 깊지 못한 거죠. 참 고민이에요. 어느 정도 통제는 부득이한데 이 통제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처럼 그런 명분을 이용해서 독재 체제나 어떤 이 반민족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겪고 있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서도 의사협회에서 어젯밤부터 엄청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 경고 결국 파업하겠다는 거겠죠. 뭐.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면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우리 파업하겠다. 참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잠깐 쉬죠. 이 사람들은 모든 비유를 할 때 연장을 들어요. 저게 뭐야? 무기 말고. 이 규가 뭐예요? 컴퍼스. 구는 직각자. 목소리 갖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수증기예요. 이따가 쉬는 시간 나와 보세요. 이 삼각대에도 수증기가 달려 있어. 세탁기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수평이 유지가 안 되면 왜 가운데 물방울이 중앙에 있지 않고 딴 데로 가는. 요게 대패지라고서 수평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먹줄. 옛날에는 톱질 할 때 이렇게 쭉 빼가지고 탁 째서 먹줄 해놓고 톱으로 이렇게 썰었잖아요. 요즘이야 기계가 좋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요 네 가지가 규구준승이에요. 모두 이 네 글자는 표자와 법자하고 연결돼요. 기준이란 뜻이에요. 묵자가 처음 쓴 재밌는 말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묵자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방법이라는 용어는 묵자가 처음 쓴 용어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원래 뜻은 뭐예요? 모방자, 사각형의 표준이란 뜻이에요. 직각자 두 개 합치면 사각형 되잖아요. 그러면 컴퍼스는 뭐가 돼? 원법이라고 그래요. 원법. 근데 원법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죠. 원을 그리는 표준, 법. 이제 방법이 모방자라는 거 이제 아셨죠? 예. 막연하게 야 방법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방법의 원래 뜻은 목수가 사각형을 그릴 때 쓰는 직각자를 의미했어요. 후세에는 이게 이제 다양한 의미로 이제 확대되죠. 표준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표자의 원래 뜻은 뭐냐? 해시계의 기둥을 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준이라는 의미죠. 근거 이런 의미가 돼요. 결국은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여기 나오는 10가지 주장 모든 게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에요. 겸해도 하느님의 뜻이야.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절용, 절장 이거 다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볼 때는 유치한 논리일 수 있지만 그 묵가 집단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토대가 없는 거예요. 야, 이래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하느님이 우리들 똑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나누라고 했어. 이렇게 유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시대 200년은 완전히 묵가 학파였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녹화할 때는 쉬는 게 번거롭긴 한데 말로 되나? 동영상 꺼라. 삑 소리 안 나네. 동영상 꺼.